이번 시즌에서는 새로운 분야로 뻗어간 그들의 공간에서 함께합니다. 게스트들의 작업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삶을 보다 입체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건축이라는 점을 지나온 이들의 삶의 궤적, 그들의 공간을 들여다보며 각자만의 실마리를 찾아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서두가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편으로 인사드리려다 보니 기획했던 것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싶어서 조금은 말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들은 앞으로의 에피소드들에서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첫 화의 선배님들을 뵈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즌의 첫 장을 장식해 주실 선배님들은 에이코랩 건축사 사무소의 정이삭, 홍진표 소장님이십니다.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두 분은 현재 에이코랩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올해 젊은 건축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먼저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소장님들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이쪽 카메라를 보고 소개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코랩의 정이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진표입니다. 우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그리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인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자면은 가장 먼저 궁금했던 건 건축학과 학생으로서 소장님들과 건축의 첫 만남이 가장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대학교 입학 전부터 건축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던 건지, 건축에 대한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건축학과에 들어오게 되신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그 기억이 아주 명확한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쯤 그 실습 과제 중에 전등갓 만들기라고 하는 과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모는 종이에 그 도면 같은 선을 그리고 그 모양대로 철사를 구부려서 전등에 갓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한지로 덧붙여서. 그리고 모는 종이에 이제 선을 그리고 그걸 이제 철사로 그 모양을 만들어가는 그 과제가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일을 하면 그냥 흥미롭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막연하게 그런 일들을 아는 것 중에 하나가 건축가여서 건축가가 돼보고 싶다가 첫 기억입니다. 그때부터요? 네. 그때부터 건축가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냥 건축 설계라는 일을 도면 그리고 뭔가를 만드는 것의 직업이 건축 설계라고. 건축 설계를 알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어렸을 때부터 건축에 관심을 가지셨네요. 관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그 모는 종이에 선을 그리고 그걸 그냥 만들 때 그 모형, 스케일 모형이지만 그걸 만드는 그 행위가 그냥 인상 깊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재수하면서 의대 지망을 했었는데, 점수가 잘 나오다가 그때 좀 망했고, 그래서 의대는 못 가고, 그러던 차에 하여튼 건축과에 가게 됐고, 예의상 한 학기나 반 학기만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건축학개론 수업 이제 다 여러분도 들어봤겠지만 들으면서, 어느 날 이렇게 수업 중간에 내가 그때 고민이 많으니까 그만둬야 되나 계속 다녀야 되나.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거를 한 몇 가지를 문장으로 썼어요. 근데 그냥 정말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은 거. 근데 건축을 하면 지금 건축학 개론만 들은 걸로 봐서는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야, 이게. 그러면 그냥 계속 다녀야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 다니게 됐어요. 저는 약간 정이삭 소장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수능을 망쳐서 건축학과에 오게 됐고 점점 흥미가 생겨서 이제 진로도 이쪽으로 찾아보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저는 홍진표 대표님 쪽입니다. 네. 확실한 것 같아, 보통은. 근데 대부분은 건축과를 굉장히 강하게 원해서 오는 사람들이 더 절대적으로 많지 않아요? 숫자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워낙 특수한
영역일 수도 있고 전문직 영역이니까. 두 분이서 같은 학교 동문이시더라고요. 두 분이서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니셨는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소문을 좀 들으셨다면 서로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그 같이 다닌 시절이 있긴 한데 길진 않죠. 그죠? 그죠? 한 1년, 1년. 2년? 네. 내가 심지어 같이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을 들었는데 왜냐면 1년 후배신데 그 학교를 다니겠다고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부터가 잠깐 다니다가 그만둘 생각이어서기도 하고 해서 1학년 학점이 너무 낮아가지고 유급을 했어요. 유급. 그래서 같이 다녔고 1년을 수업을 같이 듣고 있었고 물론 선배 다 후배들이랑 그래서 이제 01학번 후배들이랑 같이 수업을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군대 갔고 나는 그냥 쭉 다녔고 네. 그랬었죠. 네. 그리고 졸업 작품 할 때 제가 복학하고 그래서 졸업하는 모습만 봤어요. 두 분이서의 인연이 학교에서 시작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시작이죠. 시작은 시작이죠. 그리고 대학 시절에 정의사 건축가님에 대한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하드드라이브 폴더를 설계랑 비설계 이렇게 나눠서 저장하셨다고. 그 각각의 폴더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설계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설계 수업하는 설계가 들어있었고 나머지 그 외에는 뭐 그때 영화 좋아해가지고 혼자 영화 만든 거 이제 수업 때 건축 수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건축 조형 작업을 보통 과제로 가져가지만 그때 나는 약간 이렇게 뭐 조각이나 뭐 이런 파인아트 같은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가져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모아져 있고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하여튼 건축 설계가 아닌 종류의 모든 건 다 그 폴더에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건축가는 설계 수업이 다 메인이고 설계만 열심히 하니까 그 외의 것들을 폴더링을 어쨌든 하긴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 그냥 비설계라고 해서 그냥 설계 아닌 다른 어떤 잡스러운 것들? 뭔가 그런 비설계 폴더에 있던 영역들을 아직도 하시는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홈페이지 상에서 보면서. 그런 짓는 행위를 넘어서는 활동을 하는 의미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게 그냥 뭔가를 이제 건축가 그때 이제 계속 다니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유 중에 아마 그 문장도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생각하는 일을 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고 싶었으니까 어쨌든 나는 전공하고 무관하게 그것들은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것들이었죠. 뭐 그냥. 그래서 영화제도 나가고 시도 시 뭐야 뭐 이게 무슨 문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지원도 하고 시 글 쓰는 것도 하고 뭐. 그러니까 뭐 아니 100일장인가 그런 걸 하여튼 뭐 이렇게 상에 지원하는 거죠. 뭐 글 쓰는 글 관련된 거 비평상 뭐 이런 것도 지원하고 그런 식의 것들을 재밌어 했어요. 학생 때. 영화를 직접 찍으신 거예요? 동아리 같은 걸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냥 내가 혼자. 네. 약간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두 분이서 건축의 결이 약간 다르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생각의 깊이에서 출발하시는 건축가라면 현실 감각에서 시작하시는 소장님이라고 느껴집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두 분이서 균형을 어떻게 맞추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둘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요소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 프로젝트를 바라볼 때 바라보는 시선이 혹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그 우열이 좀 다른 거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나는 이런 요소들을 좀 챙겼으면 좋겠어. 혹은 난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 난 그 얘기들을 이렇게 계속 쌓아요. 그러고 나서 어떤 거는 조금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타협하는 것이 있고,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요소들을 쭉 정리해서 이거는 우리 둘의 생각을 좀 조율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자. 혹은 이거는 이런 뭐 목표를 가지고 가자. 뭐 이렇게 안을 결정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좀 하는 편인 것 같고요. 결이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를 하고 실시 설계까지에 거의 뭐 많은 시간을 쓰게 될 텐데, 현장을 이제 맞닥뜨리기 전에 가장 이상적인 그 결과물을 결국은 실시 설계일 거잖아요. 계획했었던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CAD든 뭐 스케치업이든 그 안에서 모든 제한 조건들 가지고 다 만들어 놓는 게 그 실시 설계의 결과물일 테니까. 그게 만들어지면 저는 이거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갖고 계속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근데 정수영님 같은 경우는 현실 감각이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우리가 실습할 때 이만큼 고민을 했으니까 이거를 구현해야 돼라는 식의 목표가 있는데, 정 교수님은 현장에서 보고 이걸 조금 덜 해도 이 시간을 좀 줄이거나 우리가 처음 생각했었을 때의 시공 방법이 현장에서 가서 보면 조금 치환하더라도 그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목표한 바를 좀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을 좀 많이 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현실 감각이 훨씬 더 많으신 거죠. 저는 그거를 무조건 이렇게 우리가 갖고 그동안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이제 밀고 나가려고 하는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팀 프로젝트 하는 학기라서 둘이서 한 설계를 한다는 게 아직은 어색한데 두 분이서 같이 그렇게 균형을 맞춰 오시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두 분이서 함께 몸담고 계시는 이 회사 에이코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무소의 이름이 조금은 실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사무실 이름을 뭐 그때 당시에 정한 이유는 나름에 있는데 그렇게 오래 고민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안에 실험적이라고 하는 태도보다는 사실 그 안에 실험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건축을 함께 같이 한다. 건축을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같이 하는 거다. 근데 그거를 어쨌든 연구적 자세로 실험이라기보다는 연구적 자세로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레버러토리라는 언어를 쓴 건데 건축을 콜라보레터리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냥 아키텍처 콜라보레터리. 근데 이거 너무 기니까 어떻게 줄이지? A 코랩 됐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후보군도 있었나요? 그때 건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축은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언어들을 이렇게 다 늘어놓고 그 모든 단어들을 다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게 함께와 연구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세 단어를 조합해서 만들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 검색창에 회사 이름 에이코랩을 검색을 하면은 나머지성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뜨더라고요. 유튜브예요? 네. 나머지성에 대한 강연 영상도 봤던 것 같고 N하우스 소개하는 영상에서도 나머지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전조사를 하면서 조금 알게 된 개념인데 잘 생소하실 수 있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나머지 것들. 주인공 아닌 나머지 전체. 근데 주인공은 엄청 적은 소수 개념이잖아요. 이례적인 것들이에요. 굉장히 아주 극히 적은 것들이고, 나머지는 대다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꽃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꽃을 기억한다 그러면 장미꽃 하면 장미꽃의 그 봉우리만 기억하죠. 다른 요소들은
별로 그 장미를 떠올리는 데에 사용되어지지 않아요, 다른 이미지들은. 근데 사실 장미꽃이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은 줄기와 이파리와 뿌리와 이런 나머지의 것들이 다 있잖아요. 걔네들도 다 분명히 장미꽃스러운 어떤 특징들을 다 갖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 분명하게 그 정체성의 일부이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어떤 것들, 그런 게 나머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잘 살펴봐야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인공 같은 그 꽃봉오리만 우리가 기억해서는 전체를 다 안다고 얘기하기 참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죠. 혹시 설계와 비설계 같은 그럴 수도 있죠. 설계만 잘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못할 수가 있어. 설계까지 가는 그 생각, 그리고 태도, 뭐 설계까지 가는 나의 뭐 아이디어의 시작, 뭐 이런 것들이 바탕, 이런 게 설계 아닌 것에서 시작될 수 있죠, 충분히. 뭔가 나머지에 집중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생각이 시작되게 된 그 계기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 나머지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쓴 건 정확히 한 10년 전이더라고요. 2015년에 서울이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아는 미술기획자 2명이랑 셋이서 같이 기획해서 했었는데, 마치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뭔가 으쌰으쌰 해가면서 하는 것처럼, 그때 이제 사무실 연지가 15년이니까 2년 정도 됐을 때, 2년 정도, 만 2년 정도 됐을 때인데, 그렇게 일이 당연히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스스로 에너지를 내서 하고 싶은 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서울의 정체성을 나름 찾아보고 싶은 그런 전시였는데, 그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전시 장소도 그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랬고, 다 서울의 변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런 평범한 것들 계속 보면서, 어쩌면 이런 평범한 것들이, 더 우리스러움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점점 빌드업 됐던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열린송년에서 전시하고 있는 도시건축 비엔날레에서도 나머지성을 담으신 것 같은데, 소장님들한테 직접 그 벽에 담긴 한국의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요. 뭐 우리의 작업은 한국 전통 건축 보면 이렇게 바위, 암벽 위에 집도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림들도 많고, 실제로 그런 건물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오방색이라 하면 원래 샤머니즘의 색인데, 그 색을 불교, 유교, 뭐 토속 종교 할 거 없이 종교와 무관하게 다 사용을 해요, 전통적으로. 요즘은 이제 노란색 비닐 장판으로 바뀌었지만 한지에 콩대물 한 바닥 마감해서 오랫동안 또 살아왔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서양 종교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는 국가인데, 동시에 이 토속 종교, 민간 이 샤머니즘의 정서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외래 종교를 엄청 열심히 받아들이면서도 그 토속화시키는 그 에너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의 이야기를 담은 한 건물에 인면 일부를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종교건축 인면에 대한 제안. 그래서 어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우리 건물을 이렇게 설계해 달라라고 할 수 있을 법하게, 또는 어떤 무당, 돈 많은 무당이 강남에 우리 사옥을 지을 건데, 무당 사옥을 지을 건데, 뭐 기업형 무당, 그런 내 건물로 이거 인면을 좀 해달라 하는 이제 어떤 클라이언트가를 꼬실 수 있을 법한 그런 인면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거였어요. 진행 중인 거네요. 지금 꼬시고 있는 단계인 건가요? 그렇죠. 뭐 근데 뭐 꼬셔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일상의 벽 관련된 건 사실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전시이고
건물의 인면을 제한하긴 했지만 그래도 실제 건물에 들어가는 건 아니어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었어가지고 콩뎀이라고 하는 기술은 어쨌든 실내에서 마감을 하기 위한 작업이었고 일부에 약간 계속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민간에 쓰고 있는 기술인 거죠. 그 코팅의 한 기술인 건데 그거를 우리 이제 외장재로 이제 그걸 끌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기술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서 한질의 어떤 그 전통의 기술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노하우를 더해서 외장재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차양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작업 중인 사진을 보면 저는 그게 참 재밌었는데, 저희가 오방색 차양막을 패널화해서 그걸 만들고 거기에 있는 문양을 이제 원형으로 만들면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의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외부의 인면의 유리처럼 그걸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걸 이제 외장재로까지 생각하면서 그걸 만들고 있는 건데, 바로 옆에는 여전히 그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랑 같은 차량막을 옆에 세워놓고 쉬고 계시는 거, 우리는 그게 이제 전시의 건물 외벽에 준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우리가 어떻게 덧댈까를 이제 고민을 해서 그걸 이제 샌드위치해서 만들고, 이거 자체가 빛을 잘 차양을 한다는 거는 어디서나 검증이 됐으니까 거기에 창과 함께 이제 그 기술적인 것들을 접합해서 만든 그런 방식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것들을 저희가 한 번 더 계속 얘기를 하는 것처럼 조금의 저희의 노하우와 현재 기술을 덧대서 그걸 마감재 혹은 좀 더 나은 기능으로 쓸 수 있는 방식도 고민을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계속 고민해 왔던 작업의 연장선이기도 하죠. 네. 그러면 요즘에 집중하고 있는 오늘날의 나머지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다 나머지인데, 사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물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 나머지죠. 99% 수준이 아니라 99.999%죠. 그게 뭐다 특정하기 너무 어려운데 대부분이라서 정말. 작년에 말씀하셨던 거가 전 비유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건축으로 따지자면 다가구 주택 원룸의 그 소위 직장사라고 불리는 분들이 짓는 주택도, 헐리우드 스타가 갖고 있는 주택도 99% 안에 속한다. 나머지다. 그 베리에이션이 그렇게 꽤 넓고, 생각하셨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나머지라고 하는 것들이 뭐 특정되거나 혹은 뭐 이렇게 딱 정의되기 어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제가 보는 것들이 다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려운 개념이다, 진짜. 나도 헷갈려, 가끔. 나도. 보통 유명한 건축물들은 설계자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특정 건축가를 떠올리면 그의 양식이 떠오르기도 하고, 건물을 떠올렸을 때 바로 건축가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A코랩의 건축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건축가 없는 건축을 지향하신다고 이것도 어느 한 인터뷰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걸 깨닫게 된 배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가인 이상 건축가 없는 건축을 만든다는 거는 이제 모순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만큼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 공적인 그 어떤 행위이자 결과물에 너무 한 개인의 사인을 강렬하게 남기지 말자라는 정도의 생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매우 강하게 작동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덜 작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 인터뷰는 아마도 이제 청파동 키태 작업에서 했을 것 같은데, 키태 같은 건축물은 특히나 내가 그 건물이 100년의 시간을 살아왔던 그 과정이 너무나 멋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의 어떤 행위를 두드러지게 만드는 게 불편하다고 느꼈죠. 그래서 거기에 한 겹을 그냥 더할 뿐이지 거기에 엄청난 사인을 남기지 말자. 뭐 요런 정도의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 건물은 특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건축이 예술성이 있는 분야는 맞지만, 그, 파인아트와 좀 다르게, 이거는 다 각기 다른 컨텍스트와 다른 건축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그 모든 사람들의 집을 내가 나의 작가주의를 위해서 일관되게 만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난 잘 모르겠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그게 대응하면서 적절히 그 각각의 컨텍스트와 건축주에 대응하면서 본인의 색깔을 유지할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근데 그 색깔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진 않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유지될 수는 있겠지. 우리의 이름이 이 프로젝트에서 꼭 인식되어야 되는 것보다도 그 이용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한테 그 의뢰했던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삶의 방식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잘 체득하고 잘 이해하고 우리는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해서 우리의 어떤 요소를 여기에 꼭 심어야겠다라거나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하고 지금 마주하고 있는, 우리를 믿고 찾아와준 그 사람들과의 대화와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과 생각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가 훨씬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앞서서 뭔가가 있진 않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앞선 나머지성 개념이랑도 연결되는 지향점인 것 같아요. 뭔가 주류가 되려고 애쓰지 않고 뭔가 주변의 컨텍스트나 주변의 이야기에 더 집중한 채로 그걸 있는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건 질문을 듣고 좀 웃으실 것 같기도 한데, 건축가가 없는 것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나만 알 수 있는 시그니처 이런 걸 남기신 적이 있는지. 사인을 안 한다고 해놓고 한 게 있냐? 그래가지고 나만 내 건물인 거 알 수 있는 그런. 근데 저번에 그 N작가 주택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뒤따라가는 경우에 그 건물을 이제 누가 방문했을 때 내가 뒤따라가게 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너무 시그니처가 없어요. 존재감이 없으니까. 임팩트도 없고 존재감이 없는 게 시그니처가 될 수도 있겠네. 내 생각에는 어찌 보면 컴플렉스이기도 했어요. 이게 뭔가 사진을 찍어도 뭔가 이렇게 빵 터지는 게 있어줘야 이미지에 탁 각인도 되고, 그래야 상도 받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일도 생기고 뭐 그러는 건데, 이게 너무 없네. 그 한 방이 임팩트가 음식으로 치면 킥 같은 게 없는 거지. 그게 없어서 그 사소한 킥을 만들어내는 거라도 좀 있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은 좀 했던 것 같아요. 꼭 뭐 아까 시그니처나 뭐 이런 얘기여서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런 어느 정도의 시각적인 어메니티 같은 걸 수도 있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무시하지 말자. 굳이 못생기고, 굳이 원래 있었던 것 같고, 너무 티 안 나고, 막 이런 걸 노력하지는 말자. 적당히 익숙하면서도 새롭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 밸런스를 잘 맞춰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평범한 게 임팩트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굉장히 근데 그걸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 하여튼 뭐 뭔가 매니아층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거. 그러면 매니아들만 만나야 되잖아. 매니아들을 만나기가 어렵거든. 입소문만 일이 없다는 거고. 그럼 이렇게 점점 그런 게 도태되는 거거든 이제. 그러다가 어떤 도태되고, 그게 진화론의 그 근본 원리란 말이지. 저희
이제 1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1부는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 그리고 회사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다면 2부는 이제 작업실, 작업 공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작업 공간이요? 네. 여기. 네. 네. 조금, 컷할까? 네.